전반적으로 수요나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하락을 좀 제한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하고 주가 한번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10년 국제 수익률을 그려놓은 겁니다. 70년대 두 번에 이어서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죠.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특히 2차 오일 쇼크 때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4%를 넘어섰어요. 이때가 유명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연방 기금금리를 무려 19% 이상까지 올려버리죠. 그래서 경기는 침체에 빠졌습니다만은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졌어요. 그 뒤로 장기적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흔히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렇게 물가가 안정된 거는 90년대 중반에서는 미국에서 정보통신, 소위가 IT 혁명이라고 했었죠.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같은 상품을 더 싸게 많이 생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IT 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죠. 그리고 2000년대 돌아서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2% 안팎에서 안정적이었었는데요. 이때는 주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죠. WTO에 가입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생산해야죠. 전 세계, 특히 미국에 많이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월마트에 진열될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의 상품을 싸게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2020년, 2021년, 2022년 가면서 굉장히 높아졌죠. 2022년 6월에 한때 9.1%까지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거는 경기도 회복됐지만은 미 연준이 엄청난 돈을 공급했거든요. 통화 증가 효과가 물가 상승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가감히 긴축을 하고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9.1%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올 6월에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7월 물가 상승률은 3.2%로 나왔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는 한 3.3%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도 7%로 예상보다 좀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8월 이후에는 물가 상승이 평균과 3.4% 안팎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7월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거죠. 우선 미국 소비자 물가 구성 요인을 보면요. 주거 관련 비용이 무려 44%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도 14%입니다. 이 두 개가 안정돼야지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도 이 두 개 물가가 높습니다. 음식료가 지난 6월에 전체 소비자 물가는 3.2% 상승했습니다만 지난 7월에요. 음식료는 4.8%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주거 관련 비용은 6.2%는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상승률이 앞으로 낮아지기는 낮아질 텐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특히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물가를 한번 전망해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 둔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또 유가 등이 최근에 반등하면서 물가 하락을 제한할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 보면은 GDP 갭이라고 그려놨는데요. 이 GDP 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의회가 추정하는 잠재 GDP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실제 GDP 차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그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도 한 0.7, 0.8% 정도 밑에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잠재 GDP는 미국 경제 공급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GDP는 수요라고 볼 수가 있죠. 수요가 공급을 밑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물가상승이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요. 최근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IB들 보면은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0.2에서 뭐 0.6% 정도 이렇게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훨씬 밑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으로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여지가 큰데요. 제가 이 그림에는 소위 그 피처 방식에서 미국의 그 적정 통화 증가율을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적정 통화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위에 있을 때는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미 연준이 적정 통화보다 통화 공급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밑에 있을 때는 덜 공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지죠. 그래서 미 연준이 전례 없이 돈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에서 2021년 1분기 1년 동안은요, 적정 수준보다도 미국 연준이 M2 공급을 26%포인트 정도 더 공급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공급하니까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급격하게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는 10%포인트, 그 다음에 2분기에도 11%포인트 정도 적정 수준보다 통화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급 측면이에요.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가 여기서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을 이렇게 같이 그린 겁니다만 유가 상승률이 한 2개월 정도 선행해요. 상관계수도 0.65 정도로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뭐 유가가 수준으로 보면은 지난 6월 말에는 배럴당 68달러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82달러, 84달러 이 정도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보다는 절대적으로 수준이 낮습니다만 이제 그 상승률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나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하락을 좀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가 전망치를 제 모델로 수치를 제시해놨습니다만 8월에서 12월 사이에는 평균 3.4% 안팎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낮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모형을 통해 좀 분석해 보면은 미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영향을 주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가계 통계를 분석했습니다만 이 영향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면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이 더 낮아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소비 심리 등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고려하면은 이보다도 영향이 적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느냐. 연준도 FOMC가 발표문 보면요.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차 효과가 어느 정도,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 나타날지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전반적으로 좀 물가 상승은 낮아졌는데 이게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6월 3.0%보다는 8월, 12월 사이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이 실제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거를 더 중요하죠. 제가 물가를 설명할 때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하고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중치를 1년에 한 번 바꿔요. 작년 12월에 바꾼 겁니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는
매월고 미국 가계가 소비하는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다시 해가지고 물가지수를 작성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화정책 활용할 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그래도 소비자 물가하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7월 달에 약간 반등했다가 12월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미국 연준이 아마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월에 저 금리 FOMC 열리는데요. 지금 그 CME 시카고 선물 시장 보면은 계속 이제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과 3월부터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블룸버그 전망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가지고 테일러 준 측에서 미국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물론 수준은 이 그림에서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 상승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금리 수준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기금금리가 5%인데요, 상한선이. 제가 4분기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5.25% 정도 나와요. 그런데 수준은 다르지만은 방향은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빠르면 12월, 아까 시장 콘센서스는 3월부터 인하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갈수록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관계를 끝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단순히 물가하고 주가하고 관계보다 미 주가하고 실질 금리가 더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라는 것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그런데 이 실질 금리가 작년 5월 달에는 마이너스 6.4%포인트였었어요.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실질금리가 낮았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금리가 플러스여야지 저축할 유인이 생기거든요.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물가상승률은 높았고 금리는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금리는 올랐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0.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9%에서 지금 3%대 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6월, 7월부터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실질 금리가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요인이 생겼었죠. 그런데 실질 금리가 지금 7월에 0.7% 정도 플러스로 전환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 이 S&P 500하고 실질 금리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4 정도 나와요. 상관계수가 0.74라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실질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최근에 실질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오르는 다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주가가 오른가, 아마 실질금리, 물가상승, 국채 수익률 오른가, 결국은 시장이 판단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최근에 명목 GDP, 산업생산, 선행지수 이런 거에 비해서 가대평가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이 실질금리하고 주가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앞으로 최소한 한 2개월 동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개인들이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옳을지.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이론적으로 기본식이에요. 분자에는 배당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즉 쉽게 말씀드려서 배당금이 증가하나 금리가 떨어지거나 기업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금리도 떨어지고 머지않아 연준도 금리를 인하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이익 증가율 하락폭이 더 적으면은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하락보다 기업이익 증가율 하락폭이 더 커버리면요.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이미 상당히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물가보다는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느냐, 그냥 연착륙을 하느냐, 그 다음에 기업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금리 물가보다는 기업 이익 증가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 금리 하락폭보다 미국 경제가 4분기에 침체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아마 기업 이익 증가율 하락 속도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주가가 당분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지금 1.5% 정도 됩니다. 장기 평균이 4.3%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장기 평균보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자에 있는 주가, 배당금에 비해서 분모에 있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4.1%, 지금 6개월짜리가 5.4%, 그 다음에 2년짜리가 4.8%거든요. 배당 수익률보다 미 국채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국 주식도 투자해야 되지만은 배당 수익률이 지금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경기 침체가 왔던 과거 사례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작년 하반기부터 역전됐거든요. 대표적으로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역전됐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었어요. 시차의 문제였었죠.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 마이너스 폭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이번에도 경기 침체를 결국 초래할 것이다. 미리서 예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4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미국 소비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죠. 그런데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그만큼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실질소득은 정체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과거 평균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축을 늘려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 금리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아마 4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0.6%, 그 다음에 최근에 IB들 평균 보니까 0.2% 정도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든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이번에도 역전이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다르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